내란 특검법은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게 아닌지, 즉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첫 내란 특검법 표결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하려고 수사 대상에서 뺐었는데 이번에 다시 의혹 규명에 나선 겁니다. 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이 늘어난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졌던 의혹들에 더해 공천 개입과 창원 산단 선정 개입 등 명태균 특검법을 아예 합쳤고 여기에 건진법사의 인사 개입 의혹까지 16갈래 수사 대상을 적시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했습니다. 수사할 게 늘었으니 수사팀도 키웠습니다. 내란 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60명, 다른 특검법도 각각 40명, 20명으로 총 120명이 투입됩니다. 이른바 슈퍼특검, 국정농단 특검보다 크거나 비슷한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추진되는 겁니다.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보를 6명,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새 특검법 모두 특별검사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 즉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배제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최상병 특검법은 3차례,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무려 4차례나 폐기됐습니다.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반대했는데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역시 특검 수사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5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재표결 결과 찬성 179명. 당시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지만 재표결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못 미치면서 결국 특검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나가냐? 이틀 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총선 결과 192대 108, 야당은 더 커졌지만 여전히 3분의 2, 200명에는 모자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또 거부권으로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7월 2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도, 다시 10월 3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도 특검법은 번번이 재표결 200표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자 이번엔 직무 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가 또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을 막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모두 42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0번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눈 특검법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조금씩 늘어났어도 매번 아슬아슬하게 2표, 4표 모자랐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검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거부권의 벽은 사라졌고 더 이상 8표 이탈표를 설득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통과된 3대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시급한 사안들 많은데 언제쯤 수사가 될까요? 네, 일단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통령실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법으로 매우 요구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지체 없이 공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1명씩 모두 2명을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에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특검 후보군들과 접촉하면서 의사를
재판을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임명 이후에는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데 준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5일째 수사가 시작이 됐고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법 통과 38일째 되는 날 공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초면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안들이라서 사실 국무위원 누가 지명되느냐도 궁금하지만 특검이 누가 되느냐 궁금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자, 근데 워낙 수사할 게 많잖아요. 특검팀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할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개의 특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만큼 내란 특검에 우선 관심이 쏠리는데요.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내란 혐의로 이렇게 줄줄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의혹인데요. 한덕수,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는지도 특검이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쌓여왔던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부터 디올백, 삼부토간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서울 양평고속도로 등 모두 16개의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춘 윤 전 대통령 외압 의혹 수사가 핵심인데요. 국회 통과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데 서울 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규모만으로 보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 하나가 새로 신설될 정도입니다. 자, 많은 이 의혹과 사건 수사들을 검찰청이 하고 있는데 특검을, 수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통과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오늘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요. 핵심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있는 검사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또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뭉쳐서 비위를 저질러도 제 식구 감싸는 데 골몰한 검찰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특검법에는 검찰에 대한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 없이 그냥 풀어주기도 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표를 반려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장관만 콕 집어서 수리를 하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초반 행보를 보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나 또 개혁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보내라. 오늘 조지호, 김봉식 등 전직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방첩사 장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 49명이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신모 소령이 법정에 나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국회로 가던 차 안에서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룹 통화로 간부 8명에게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앞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동할 때 받았던 장비도 설명했는데 뒤로 매는 가방 안에 방검복과 수갑, 포승줄, 장갑, 3단봉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불렀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룹 통화가 끝난 뒤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방에 올라온 지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최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대우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여전 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부르면서 수방사 지하 비원 벙커에 구금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준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방첩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아니면 수사권도 없습니다. 계엄 당일 체포조 활동의 불법성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은 물론 민주당 인사와의 친분 정도까지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문건이 보고됐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공수처는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부임한 여전 사령관 주도로 방첩사가 육해 공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개인 신상 정보와 민주당 인사들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다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문건 중에는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도 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근무했거나 모임을 가졌던 군 판사와 군 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때 사법부 역할을 넘겨받는 군사법원과 수사기관인 군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강욱 라인을 배제하려 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이 같은 문건들을 토대로 사실상 전군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여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충암고 동문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문건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명 자체의 효력이 정지됐던 사안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불과 나흘 뒤 지난 4월 8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당시 한덕수 총리는 곧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을 지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데다 심지어 후보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권한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 지명을 두고선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뒤에서 상황처럼 헌법 농단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뒤 헌재는 한 총리의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대행의 지명을 모두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한 뒤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아직 정부 조각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함께하면서 이 대통령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며 회의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김밥을 먹으며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강과 파랑이 섞인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실에 들어섭니다. 취임 이틀째 첫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등 현안 점검에 나선 겁니다. 아직 새 장관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 대통령은 가볍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신다며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권한과 책임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무회의는 3시간을 넘긴 오후 1시 40분쯤 마무리됐는데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이 김밥 한 줄로 식사하며 회의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적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는데 앞으로는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연이은 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 당분간 민생에 방점을 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취임 첫날인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밤 10시까지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제안할 게 있으면 작은 거라도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트레이드마크였던 이재명식 압박 행정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3시간 넘게 이어진 국무회의. 잠깐의 상견례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회의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고 점심으로는 김밥이 제공됐습니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도시락 회의로 변경되어 지속 중입니다. 취임 첫날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비상경제점검 TF회의도 밤 1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 공무원들에게 경제를 살릴 정책과 방안을 구상해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라며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적과 성과를 중시하며 공무원들을 일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은 과거 성남시장부터 몸에 밴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당시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민원 처리 실적을 승진에 반영했고 경기지사 때도 적극적인 정책 제안 여부를 공무원들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 유세 현장에서도 공직자의 일은 끝이 없다며 특히 중앙공무원들도 각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공무원을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연필 한 자루 줄 사람이 없어 무덤 같다고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로 돌아갔던 공무원들에게 즉각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180여 명의 공무원들이 복귀했는데 대통령실은 조금씩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통이었던 인터넷망이 복구되면서 이 대통령이 첫 전자결제로 임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전 직원 조회를 열어 대통령실 근무자들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쓰기로 했지만 한남동 관저까지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거처를 결정 못한 상황이다 보니 취임 첫날 밤은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전가옥, 이른바 안가에서 보냈는데요.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길 통제를 최소화하는 낮은 경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둘째 날 아침,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차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섭니다. 전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차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바쁜 걸음으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야근을 한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구 사저 대신 대통령실 인근 안가로 퇴근했습니다. 인천 집으로 가면 30km를 달려 출퇴근해야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자칫 경호 때문에 교통 혼잡이 생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거란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을 위해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통제가 없도록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황인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를 위한 차량 행렬, 이른바 모터케이드 운용 방식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차량 종류를 바꾸고 차량 행렬 길이도 짧게 해 교통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머물 관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래도 사람이 잠잘 수 있는 환경은 되어야 하지 않냐며 여러 가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관저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끝내고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보안시설 복구 등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개보수 기간 동안이라도 머물 거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내부 구조가 노출된 한남동 관저는 보안상 문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당분간 제3의 장소인 안가에서 출퇴근할 거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수석 비서관 인사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줄곧 정책 개발을 주도해온 인물로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 수립을 총괄해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가다듬는 동시에 인수위원회 역할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국정과제 정리를 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입니다. 수석 비서관직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엔 비교적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사선 경력의 우상호 전 의원이, 홍보수석엔 JTBC 대표이사를 지낸 이규현 세명대 교수가, 민정수석엔 검사장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디지털 소통비서관에는 김남국 전 의원이 내정됐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는 안규령 민주당 전 대변인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는 자리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측근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제1부속실장에는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 정무부실장이, 총무비서관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쌓아온 김현지 전 보좌관이 내정됐습니다. 인사비서관에는 김용채 전 보좌관, 의전 비서관으로는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합류합니다. 대통령실이 아직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측근 참모들은 모두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각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를 빠르게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핵심 공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부산을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사실 해수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나서 지시를 내려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굳이 전 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건 그만큼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 장관들이 정해지려면 국무총리 임명 절차도 빠르게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오늘 첫 출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오늘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과 같이 받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의 철학과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200% 마음을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선 기간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김문수 후보를 칭찬하는 댓글을 쓴 대가로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한 정황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과 손효숙 대표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어온 리박스쿨 강의 방명록 수년치는 물론 리박스쿨의 강사 자격증 발급 명단과 파쇄본까지 입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혹시 댓글 조작 혐의는 인정하시는 걸까요? 역사교육 논란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지요? 경찰은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리를 미끼로 자유손가락군대, 이른바 자손군이란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김문수 후보를 띄우는 댓글을 쓴 대가로 강사 자격증을 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한 정황을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은 조작이 아니라 정당한 정치 참여 행위라며 댓글과 늘봄 강사 자격증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앞서 보신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성향 단체들이 늘봄 학교를 파고들어 초등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으려 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늘봄 학교의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침투 작전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은유 기자입니다. 늘봄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리박스쿨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의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초등학교 안에 별도의 또 학교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라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 근현대사가 왜곡되고 있다며 늘봄 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역사관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30여 차례 회의를 하고 늘봄 학교 강사 양성도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봉사단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학교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은 자녀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역사관을 갖도록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해야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등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 재작년 1월이었습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5개월 앞선 2022년 8월 역사연구원이란 이름의 보수단체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참여해 청소년 역사교육을 위한 노래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또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한국 근현대사가 철저히 왜곡되고 있다며 나름의 대책을 제시합니다. 우파 맘카페 활용과 젊고 매력적인 청년을 발굴해 이승만 박정희 전문가로 육성하는 방안 등과 함께 방과 후 한국사 수업을 언급합니다.
이듬해에는 보수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늘봄학교 필승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는 리박스쿨의 협력업체가 한국사와 세계사 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등록한 걸로 드러나 일선 초등학교에 강사 파견을 계획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리박스쿨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늘봄학교 전수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제외한 비상대책위원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조기 전당대회 요구도 나오는 가운데 서로에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며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분열됐던 게 대선 참패의 원인이라면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줄줄이 물러났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을 제외한 김상훈, 이미자, 최영두, 최보윤 등 비상대책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당 원내대변인은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당내 분열 속에서 탄핵 반대당과 계엄 옹호당이 아니냐는 낙인까지 저희 스스로 찍게 되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성하는 모습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친한계는 대선 패배 책임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친윤계 탓으로 돌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상징하는 윤상현은 선대위가 움직이는 방향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를 교체하려다 선거를 망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했고 선거 운동 기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서로 내 탓이라며 갈등이 격화되자 당 일각에서는 다음 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재창당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을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저는 민심을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이는 그런 길이다. 새 당대표 후보군으로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김 전 후보는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시가 급했던 12.3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오늘 신속하게 현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했는데 국회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겪고도 별말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작심 발언인 셈입니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만 따로 뗄 게 아니라 상고제도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몇 년까지 늘리는 건 괜찮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면 전원 합의체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법령에서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 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공격합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될 대법관 16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 안보도 아닌 첫 입법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2008년 이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인데 할 일은 2배 가까이 늘면서 갈수록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재판도 지연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법부 장악 공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 국회 청문회와 동의 등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고위 법관 출신 50대 남성으로 쏠린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에만 논의가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사법개혁의 기본틀은 1, 2심, 특히 1심 법원 규모 자체를 지금보다 몇 배 정도 더 늘려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자 일단 법사위 처리를 미루긴 했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여론 추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오르는 코스피 지수가 약 11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도 대거 돌아오고 있는데요. 치솟던 환율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소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종일 빨간불이었습니다. 전날 연고점을 경신한 코스피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해 점차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장중 한때 2,830선도 넘었습니다.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812.0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 이틀 만에 110포인트 넘게 치솟으면서 단숨에 2,600대에서 2,800대로 뛰었습니다. 2,810대 장 마감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선진화,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2조 원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관련주를 포함해 반도체와 자동차, 인터넷주들이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재발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그 기대와 시장에 대한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는 첫 출발로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내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본시장이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전국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엔 훈풍이 불고 있지만 대외 변수 등 우려도 여전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떨어져 7달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